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백악관에서 정상회담을 갖습니다. 미국 방문 이틀째였던 어제도 몇 개의 일정은 소화했는데요. 관련 소식은 오늘 영상 끝부분에서 많은 사진들과 함께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잠시 후에 미국 소비자들의 이 움츠리지 않는 소비 현상, 그리고 또 이에 반해서 영 오르지 못하고 있는 미국 집값. 물론 이제 미국 집값과 관련해서는요, 동고서저 현상이 있어서 설명이 조금 이 부분은 좀 필요합니다. 자, 동고서저 현상 잠시 후에 또 전해드리겠고요. 이어서 한국의 성남시장과 미국의 플러튼시 시장, 이 두 시장님들 얼굴 맞추기, 뜬금없는 퀴즈 한번 하려고 합니다. 네, 큰 의미는 없는 그런 퀴즈지만 재미삼아. 네. 그리고 반자율 주행 기능 심사에 있어서 이 한국 자동차들이 거의 꼴찌를 했다고 합니다. 이 포드가 의외로 좋은 성적을 냈는데요. 이 소식과 이제 중요한 미국 뉴스들도 오늘 좀 빠르게 간추려 드리겠습니다. 많은 중요한 소식을 놓치지 않으시려면 구독과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자, 그럼 오늘도 정보의 바다를 향해서 항해 출발합니다. 자, 미국의 생활경제, 실물경제부터 좀 보겠습니다. 미국의 소비자들이 각종 제품 가격 인상에도 불구하고 별로 움츠러들지 않고 지갑을 계속 여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맥도날드는 1분기 실적을 공개했는데요. 매출이 지난해 같은 기간, 즉 전년 동기보다 12.6%가 증가했습니다. 이는 월가 애널리스트들의 전망치 8.2% 증가를 크게 상회한 결과입니다. 미국 내 전체 매출액도 59억 달러로 시장 전망치를 넘었고요. 순이익은 18억 달러로 전년 동기보다 63% 급증했습니다. 맥도날드가 아무리 대중적인 햄버거 프랜차이즈라고 해도 사실 요즘 가격이 많이 올라서 2, 3년 전 같은 그런 가격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오른 가격 인상에도 많은 고객이 맥도날드 매장을 찾은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이유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은 뭐 한두 개로 꼽을 수는 없습니다. 일단 팩트는 그렇다는 겁니다. 자, 다른 회사도 좀 보겠습니다. 맥도날드 햄버거 먹을 때 또 뭐 먹죠? 네, 콜라 마시잖아요, 콜라. 콜라 가운데서도 이제 저 같은 사람은 옛날 기억이 좀 있어서 그런지 이제 코카콜라, 코크를 주로 좀 좋아하는 편인데 요즘 젊은 친구들은 또 이제 펩시 많이 좋아하잖아요. 펩시 한번 볼까요? 네, 펩시코도 1분기 실적 발표를 통해서 지난 분기 소비자 가격을 13% 이상 올렸음에도 불구하고요. 매출은 179억 달러로 전년 동기보다 10% 증가했다라고 밝혔습니다. 펩시코는 여전히 탄탄한 소비자 수요에 힘입어서 올해 연간 매출 성장률 전망치도 종전 6%에서 8%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은 아기 기저귀와 휴지 제품, 이 하기스와 크리넥스로 유명한 이 킴벌리 클라크도 매출과 이익 모두 성장한 것은 물론이요, 주당 순이익이 월가의 예상을 크게 상회했습니다. 두 개 분기 연속 10% 이상 가격을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매출에 타격을 받지 않은 듯한 그런 분위기입니다. 역시 1분기 실적을 내놓은 또 자동차 회사 GM, 제너럴 모터스는요, 고급 차종에 대한 강력한 수요에 힘입어서 매출이 무려 399억 9천만 달러, 그리고 주당 순이익은 2달러 21센트로 모두 이 역시 시장 전망치를 상회했습니다. GM은 올해 연간 이익 그 예상치도 종전 105에서 125억 달러 그 사이에서 110 내지 130억 달러 사이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앞서 지난 21일 1분기 실적을 공개한 프락터 앤 갬블, 이 P&G도 두 개 분기 연속 두 자릿수대로 가격을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매출이 전년 동기보다 4% 늘어났다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추세가 계속 갈지, 언제까지 갈지는 사실은 아직은 미지수입니다. 가격 인상에 대한 소비자들의 인내심이 이제 서서히 좀 바닥날 조짐도 보이고 있다. 그런 이 전문가들의 예상도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 소비재의 종류에 따라서 가격이 올라도 매출이 여전한 그런 게 있는가 하면 가격을 올리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매출이 떨어지는 것도 사실 일부 있습니다. 실제로 대형 통신회사 이 AT&T는요, 미국인들이 오래된 휴대전화기를 계속 사용하는 그런 경향이 더 늘고 있는 것으로 감지됐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경쟁사인 버라이즌은 역시 이제 무선통신 가입자가 감소했다라고 밝히면서 그 탓에 매출이 1.9% 줄었다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이제 코카콜라 얘기해드렸는데요. 펩시콜라 전해드렸는데요. 이번에는 코카콜라 안 볼 수가 없잖아요. 코카콜라는 올해 안에 가격 인상의 속도를 좀 늦추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가격을 그동안에 조금 올렸는데 펩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팔리는데 코카콜라는 가격을 올리니까 잘 안 팔리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코카콜라는 올해 안에 가격 인상의 속도를 좀 늦추겠다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이 미국인들이 큰 액수가 아닌 어떤 그런 소비재에 있어서는 가격이 올라도 여전히 그 지갑을 닫지는 않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이쯤 되면 생각나는 단어 하나 있지 않습니까? 한국에서 언젠가부터 많이 유행하는 그 세 글자 단어 있잖아요. 네, 한국에서 이 영상 보시는 분들은 아마 금방 그 단어 생각나셨을 거예요. 맞습니다. 한국에서 많이 유행했던 단어 소확행이라는 단어가 생각이 나기도 합니다. 미국도 이 집이 없는 사람이 첫 번째 집을 장만하기가, 특히 젊은이들이 장만하기가 정말 힘듭니다. 이전 같지가 않기 때문에 이런 생각 갖고 있죠. 어차피 집장만 못할 바에야 내 인생을 좌지우지할 정도의 그런 큰 액수가 아닌 그런 정도의 액수의 그런 곳에는 돈을 좀 쓰자. 이런 걸 이제 한국에서는 소확행이라고 하잖아요. 네,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그렇게 뜻하나요? 미국에서 요즘 그런 소확행 추세가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말 나온 김에 미국의 집값 좀 보겠습니다. 미국의 집값이 7개월 연속 하락세를 보이다가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조금 올라가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라는 뜻이죠? 주택가격 지수가 전월보다 0.2% 상승한 것입니다. 큰 폭은 아니고요. 주요 도시들의 평균 집값 추세를 측정하는 이 주택가격 지수는요, 지난해 6월 정점을 찍었었는데 그 이후 올해 1월까지 계속 조금씩 계속 하락세를 보이다가 마침내 0.2%, 이것도 올랐다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의미는 있죠. 하락에서 그나마 상승으로 반전됐다는 거, 0.2%의 상승으로 돌아섰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분석은 미국 전체를 또 하나로 놓고 봤을 때의 그런 얘기지, 지역별로 나누어 보면 또 그렇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지역별 차이가 크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정리하면 미국의 동부 지역은 상승세를 탄 반면에 캘리포니아나 네바다 등 이 서부 지역은 아직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등 소위 동고서저 현상을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역별로 좀 볼까요? 집값이 상승한 곳은 대부분이 미국 동부와 그리고 약간의 남부 지역이었습니다. 마이애미가 제일 많이 올랐는데 10.8%, 그리고 템파가 7.7%, 애틀랜타가 6.6% 올랐습니다. 이 애틀랜타는 요즘 한국 분들도 많이 늘어나고 LA에서 또 애틀랜타로 가신 분들도 많은데 한 1년 전, 2년 전에 가신 분들은 돈 보셨네요. 집값 좀 올랐네요. 네. 1년 전보다 지금 그렇게 올랐다라는 얘기고요. 반면에 내린 곳은 주로 서부 지역입니다. 대표적인 게 샌프란시스코, 마이너스 10.0%, 그러니까 10% 하락하는 거죠. 그리고 시애틀, 마이너스 9.3%. LA도 마찬가지고요. 이 서부 대도시들은 이 큰 폭의 집값 하락으로 대조적인 분위기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역시 서부 지역인 라스베가스는 마이너스 2.6%, 피닉스는 2.1%, 그리고 앞서 LA 말씀드렸죠. LA는 마이너스 1.3% 등 대부분의 서부 도시들도 전년 대비 집값 하락 대열에 합류를 했습니다. 미국의 집값은요, 이자율이 이제 한 번 정도 더 오른 후에 동결 기간을 몇 번 갖게 되고, 그리고 이제 만일 올 연말쯤에 이자율이 하락을 좀 해준다면 집값 상승은 곧바로 그때부터는 좀 시작되지 않을까, 이렇게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자, 차량과 관련해서 요즘 자율주행 하는데요. 사실 지금 웬만한 자동차들은 완전 자율주행이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어찌 보면 반자율주행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완전 자율주행 전 단계의 기능을 주행 보조 기능이라고 하는데요. 이제 반자율주행. 요즘은 웬만한 차들은 이제 완전 자율주행은 아니어도 운전자 주행 보조 시스템이 장착되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반자율주행이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제 한국 차들의 현대, 기아, 그리고 이제 제네시스도 사실은 현대긴 합니다만은 옛날에 그 도요다가 렉사스라는 그 하이엔드 브랜드를 따로 만들어서 도요다 회사와 별개로 마케팅도 별개로 하고 운영도 별개로 하고 이제 그랬었잖아요. 그래서 도요다, 렉사스 회사를 따로 분류하게 됐는데 사실 현대도 지금 똑같은 걸 지금 시도하고 있습니다. 현대, 기아, 그리고 제네시스라고 이제 세 개로
형식적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런 한국 차들의 반자율 주행 성능이 업계 꼴찌로 나타났습니다. 컨주머 리포트가 최근 능동형 주행 보조 ADA라고 합니다. Active Driving Assistance라고 하는데요. 이 ADA 시스템 12개를 비교해서 최근에 발표한 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현대, 기아, 그리고 제네시스 등 한국 차들에 장착된 고속도로 주행 보조 시스템, 요거는 또 이제 HDA라고 합니다. Highway Driving Assistance. 그 HDA 시스템이 최저점을 받았습니다. 이 ADA 시스템은 차량이 차선 중앙을 유지하면서 계속 잘 주행하도록 컨트롤하는 게 주 목적인데요. 요런 이제 기능을 또 디테일하게 본다면 그런 차선 중앙에서 차량이 잘 유지해서 가게 하는 것은 이제 LCA라고 합니다. 뭐 쉬워요. Lane Centering Assistance. 약간 콩글리시 같기도 한데 Lane Centering Assistance라고 합니다. 차량이 이제 가운데로 잘 가게 하는 거. 약간 왼쪽으로 가면 거 이제 하얀 선이 있으니까 카메라가 그거를 감지하고 바로 이쪽으로 핸들을 틀어줍니다. 그 LCA 뿐만 아니라 그 앞차 주행 속도에 따라서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주행하는 그런 기능. 요건 또 이제 Adapted Cruise Control이라고 하는데요. 이 두 가지 기능 등을 통해서 차량의 반자율 주행을 결정적으로 제어를 하게 됩니다. 장거리 주행이나 교통체증 시에 이 편리함을 제공해서 운전대를 잡고 있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요거는 작동이 됩니다. 그런 기능인데, 그런데 이런 기능에 있어서 한국 차들이 최하위점을 받은 것입니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코네티컷의 컨슈머 리포트 자동차 테스트 센터와 50마일 시운전을 통해서 이 ADA 시스템을 평가한 결과였습니다. 이 평가한 종목은 이렇습니다. 자, 첫 번째, 기능과 성능, 그리고 두 번째, 운전자 참여 유지, 운전자가 얼마나 참여를 하고 있어야 되는지, 그런 부분, 그리고 세 번째, 사용 용이도, 사용하기가 얼마나 편한지, 그리고 네 번째, 시스템 사용 상황 명확도. 예를 들어서 어떤 시스템을 사용을 하는데 명확하게 이 상황에서 이 시스템을 사용하게 된다는 어떤 그런 명확성이 떨어질 수도 있다는 거죠. 기능은 있는데 약간 좀 애매한, 이 상황에서 이 기능을 쓰는 건가 아닌 건가, 이런 거가 있으면 이제 점수를 못 받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운전자 경고 시스템 등 이 5개 부분 40개 세부 항목에 걸쳐서 평가가 되었습니다. 자, 종합평가, 우리가 좋아하는 이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했다고 하는데요. 한국차의 이 HDA 시스템은 100점 만점에 47점에 그쳤습니다. 그래서 좀 더 창피한 것 중에 하나가 유일하게 50점 이하를 기록한 게 한국 차들이었어요. 아무리 점수를 못 받아도 다 50점 이상 받고 뭐 90 몇 점 받은 것도 있는데, 컨슈머 리포트는 이 HDA가 운전자가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다고 판단할 경우에 경고 없이 주행 보조가 이 비활성화되며, 그러니까 반자율 주행으로 놨다가 이게 바로 이제 비활성화돼서 운전자가 직접 하게 만든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곡선 도로 주행 시에 그 차선 안에 차량을 잘 유지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한국 차들에게는 많았다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이 주행 차량이 차선 중앙에 머물지 않고 자꾸 이렇게 왼쪽 갔다 오른쪽 갔다 이렇게 소위 말해서 이게 표류하게 만든 그런 케이스가 한국 차 중에서는 많이 나왔다라는 얘기입니다. 어찌 보면 가장 기본적인 게 가장 잘 안 된 거네요. 또한 다른 ADA 시스템과 같이 운전자가 도로에서 온전한 주의를 기울일 때, 그럴 때에 한해서 사용하기 안전하다라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운전자가 온전하게 정신 바짝 차리고 반자율 주행을 놨지만, 그래도 운전자가 정신 바짝 차리고 계속 주의를 기울이면 그나마 기능을 하는데, 운전자가 조금 신경을 안 쓰고 있을 때면 바로 문제를 일으킨다는 겁니다. 사실 그렇다면 이런 자율이든 반자율이든 그런 기능이 필요 없는 거잖아요. 저는 사실 반자율을 이렇게 조금씩 놓고 다니는 걸 몇 번 해봤는데, 더 스트레스 받더라고요, 이게. 신경 써야 되니까. 그러느니 그냥 내가 운전하지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그래서 기능이 있어도 사실 안 쓰거든요. 그런데 이제 반면에 한국 차들은 좋은 점수를 받은 것도 몇 개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내비게이션 정보를 이용해 운전자가 적절한 도로에서 기능을 사용하도록 하는 점.
이 내비게이션 기능은 높은 점수를 받았다라고 했습니다. 한국에서도 이게 내비게이션 기능 참 대단하잖아요. 미국에서의 내비게이션은 사실 미국 길은 똑바로 되어 있으니까 그나마 나은데 한국은 막 산길에 꼬불꼬불해 골목골목 보이지도 않는 뭐 담배집 옆으로 가서 오른쪽으로 돌고 두 번째 골목에서 돌고 말로 설명 들어도 못 찾아가겠는데 야, 한국의 내비게이션은 어떻게 그걸 또 다 찾아가더라고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한국의 내비게이션 기능은 좀 점수를 받을 만하다 인정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가장 우수한 평가를 받은 ADA 시스템은요, 포드의 블루 크루즈와 링컨의 액티브 글라이드로 결정이 됐습니다. 총점 84점으로 1등을 차지했습니다. 높은 점수죠. 아까 포드의 블루 크루즈하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 블루 크루즈나 또는 그 뭐 액티브 글라이드라는 것은요, 차량 이름, 차량 종류, 모델 이름은 아니고요, 그런 반자율 주행 기능을 수행하는 일종의 소프트웨어의 이름입니다. 각 자동차 회사마다 그런 소프트웨어를 장착시켜 놓고 이름을 멋진 걸 붙여 놓은 거예요. 포드의 경우에는 그런 반자율 주행 기능 소프트웨어의 이름을 블루 크루즈 뭐 이렇게 붙여 놓은 거죠. 포드의 블루 크루즈는 포드 F-150나 이건 뭐 트럭이죠. 그리고 이제 포드 머스탱 등의 장착이 가능한데 옵션으로 장착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장착하면 가격은 한 650불 정도 추가로 내면 됩니다. 이 블루 크루즈는 기능과 성능, 그리고 운전자 참여 유지, 사용 상황 명확도 등에서 이 만점에 가까운 평가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서 쉐비, 그리고 GMC, 캐딜락 등에 장착되는 소프트웨어, 반자율 주행 소프트웨어 슈퍼 크루즈라는 것과 또 머세디스 벤츠의 드라이버 어시스턴스 각각 75점과 72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2등, 3등에 올랐고요. BMW의 드라이빙 어시스턴스 프로페셔널이라는 소프트웨어는 69점, 그리고 토요타 렉서스의 세이프티 센스는 65점을 받았습니다. 지난 2020년 2위를 차지했던 테슬라의 오토파일럿 이 시스템은 첫 출시 후에 지금까지 어떤 기본 기능이 크게 변하지 않았다라는 평가 속에 61점에 그치면서 7위로 순위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제 닛산과 인피니티의 프로파일럿 어시스트와 또 혼다에 들어가는 소프트웨어 이 센싱이라는 것은 58점을 받았고요. 에큐라의 워치가 58점 받았습니다. 또 볼보의 파일럿 어시스트가 53점으로 비교적 하위권에 머무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차 위에 바로 위에가 볼보였습니다. 자, 그럼 이쯤에서 잠시 쉬어가는 코너 하나 해볼까요? 뜬금없이 퀴즈를 하나 내는 뜬금 퀴즈 하나 내드릴까 합니다. 아무 의미 없는 그냥 뜬금 퀴즈니까 이제 편안하게 함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중 누가 미국의 시장님이시고 누가 한국의 시장님이실까요? 하는 겁니다. 자, 일단 뉴스를 전해드리자면 이렇습니다. 보고 계세요. 미국의 한인 밀집 거주 지역인 오렌지 카운티 플러튼의 시장 일행이 경기도 성남시를 방문했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 성남시가 어제 플러튼 시와 자매결연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성남시의 신상진 시장과 플러튼 시의 프레드 정 시장이 자매결연 협약서에 공동 서명을 했습니다. 이 협약에 따라서 양 시는 경제, 문화, 예술, 관광, 교육, 그리고 인적 교류 등의 분야에서 도시 간 협업을 도모하기로 했습니다. 그간의 우호 교류와 신뢰를 바탕으로 앞으로 관내 기업 간의 새로운 시장 진출 및 플러튼 시내 무역센터 설치 등 양 도시의 미래를 위한 다양한 공동시 업무를 추진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두 분 보셨죠? 플러튼 시 방문단은 오는 5월 3일까지 성남 상공회의소에서 열리는 플러튼 시와 함께하는 미국 진출 전략이라는 행사를 갖고요. 또 이 행사를 비롯해서 분당 서울대병원 방문, 성남 아트센터 공연 관람, 남한산성 노총 행사 참석, 모란시장 방문, 가천대 방문, 카카오 헬스 방문 등등의 일정을 하면서 성남시에 관한 이해를 넓히고 협업 사업을 더욱더 구체화할 예정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그럼 이제 두 사람을 맞추실 시간인데요. 다시 한번 보실까요? 네. 이 두 사람 중 누가 플러튼 시장이고 누가 성남 시장일까요? 네, 정답은 왼쪽이 플러튼 시장, 프레드 정 시장이고요. 오른쪽이 성남시 신상진 시장이었습니다.
네, 뭐 특별한 의미가 없는 그런 퀴즈였습니다. 그냥 재미로 풀어보는 건데요. 이제 미국 도시의 시장과 한국 도시의 시장이 이제 두 분이 만났는데 둘 다 한국 사람이라 어떤 흐뭇한 마음에 제가 한번 해본 그런 의미 없는 뜬금 그런 퀴즈였습니다. 어떻게 맞추셨나요? 맞추신 분은 어떻게 맞추실 수 있으셨나요? 뭐 얼굴이 뭔가 달랐나요? 아니면 뭐 복장이 뭔가 달랐나요? 아니면 표정이 뭔가 달랐나요? 아님 그냥 찍으셨나요? 네. 참고로 이 플러튼이라는 도시 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타주에서도 그리고 한국에서도. 자, 이 플러튼이라는 도시는요, 한국 사람들이 워낙 많아서 그곳 한국 분들이 농담 삼아서 이렇게 말합니다. 서울시 나성구 플러동이라고 말을 하기도 하는 그런 곳입니다. 저도 이게 그곳에 사는 제 이제 친한 후배한테 얘기 들었어요. 어디 사냐 그랬더니 저 서울시 나성구 플러동에 살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못 알아들었는데 플러튼을 그곳에 계신 분들은 장난삼아 그렇게 얘기합니다. 워낙 한국분이 많으니까. 자, 이곳 플러튼의 시의회는 그런데 5명의 시의원이 있는데요. 시장은 주민 투표로 선출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주민들의 투표로 이렇게 뽑는 게 아니고 5명의 시의원이 그들 5명이 투표를 해서 시장을 뽑는 그런 제도를 갖고 있습니다. 1년 임기인데요. 프레드 정한인 시장은 지난해 한 번 시장을 했었는데 작년 12월 말 투표에서 3대2로 다시 또 뽑혀서 다시 연임을 하게 돼서 올해 1년 임기로 또 시장 업무를 계속하고 계십니다. 미국에서는 이처럼 작은 도시의 경우에 주민 투표 대신에 시의원들의 투표로 시장을 뽑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장점 단점이 뭐 있겠죠. 뭐 정답은 아닙니다만 뭐 제가 생각하는 장점 단점은 이렇습니다. 장점으로는 뭐 큰 도시도 아닌데 시장을 뽑는다고 투표로 시간적인 또는 경제적인 그런 소비를 할 필요가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그게 이제 장점으로 꼽히게 되고요. 제가 보는 단점은 이렇습니다. 시장이 일을 뭐 열심히 하지 않아도 어차피 뭐 이 5명의 시의원이 어찌 보면 사실상 자기들끼리 투표하는 거니까 사실상 돌아가면서 한 번씩 좀 다 돌아가면서 하게 된다라는 점, 그게 어찌 보면 단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일을 열심히 하지 않아도 어차피 나는 뭐 이번에 안 되면 내년에 나도 시장 한번 해볼 텐데 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다라는 점, 이런 건 좀 단점으로 꼽힙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제도 어떻게 보십니까? 네. 자, 지난달 실리콘밸리 뱅크, 이 SVB 파산 여파로 위기에 몰렸던 First Republic Bank가 있었죠. 이 First Republic 은행의 위기설이 다시 요즘 부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문제는 이 은행의 주가가 완전히 휴지 조각 일보 직전까지 지금 내려가고 있습니다. 어제 뉴욕 증시에서 First Republic 은행의 주식은 전날보다 무려 29.81%가 급락했습니다. 거의 30%가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11달러 23센트에 거래됐습니다. 그 전날에는 12.2% 반짝 급등을 했었습니다만은 어제 하락폭은 그 전날 상승폭의 2배를 넘게 떨어져 버린 겁니다. 이 First Republic Bank는 지난달 실리콘밸리 은행 여파로 위기설이 돌면서 그 전에는 이 100달러를 넘던 그 주가가 지금 현재 이렇게 11달러까지 90% 넘게 폭락을 해버린 겁니다. 어제의 급락은 뭐 이유가 있긴 있습니다. 그 전날 공개된 1분기 실적 보고서에 따른 것입니다. 이 보고서에서 드러난 이 First Republic 이 은행의 예금 보유액이 문제가 됐는데 예금 보유액은 1,045억 달러로 나타났습니다. 이 액수는 작년 말보다 그래봐야 뭐 서너 개월 지났잖아요. 그 작년 말보다 무려 720억 달러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은행 보유 액수가 결국 뭐예요? 은행에서 돈을 사람들이 막 720억 달러나 빼갔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수익성도 나빠져서 1분기 순이익은 작년 같은 기간보다 33%가 줄어들었고 매출은 13% 감소했습니다. 특히 이제 연방준비은행 FRB 등으로부터 돈을 많이 빌렸는데 그 빌린 1,000억 달러 정도 빌렸습니다. 그 1,000억 달러에 달하는 차입금에 대한 이자를 매달 갚아야 되는데 그 이자가 은행 대출을 해줘서 고객으로부터 받는 그 대출금의 이자 받는 것보다 갚아야 되는 이자가 훨씬 더 많아서 이 은행의 수익성은 더욱더 악화할 것으로 전망된다라는 분석이 팽배하면서 완전히 주가가 좀 곤두박질 치면서 휴지 조각 일보 직전까지 갔습니다. 저는 근데 이 소식을 전해드리면서 참 이상한 거 하나 있어요. 어제는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30% 가까이 완전히 폭락을 했잖아요. 그런데 그 전날은 12% 살짝 올랐어요.
그 오른 날 무슨 일이 있었냐? 그 실적 보고서가 발표됐습니다. 물론 이 오른 것은 이 실적 보고서가 발표되기 전에 이미 다 올랐죠. 그렇다면 조금 큰 손들, 이런 사람들은 그 실적 보고서의 내용을 예측하지 못했을까요? 예측을 했었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전에 쫙 좀 올려놓고 큰 손들이 들어가면 매수세가 높아지면 주가가 좀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큰 손들이 쫙 매수하면서 주식가를 쫙 올려놓고 빵 치고 빠져나오면서 그 다음날 완전 폭락하는 이런 개입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의심을 거둘 수가 없습니다. 워낙 등락이 심했으니까요. 그리고 또 마침 타이밍이 그랬으니까요. 실적 보고서가 나오는 날. 자, 그래서 이제 이 은행을 놓고 월스트리트저널은 어제 이 리빙 데드라고 평가했습니다. 한국말하고 똑같습니다. 살아있지만 데드. 데드이지만 리빙. 네. 월스트리트저널이 어제 이 은행에 대해서 내용을 보도하면서 뭐 퍼스트 리퍼블릭 뱅크는 리빙 데드다. 산송장이다. 뭐 이렇게 진단을 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사실이고 이 은행의 어떤 이 여파가 더 악화돼서 악순환으로 돼서 다른 은행에까지 절대로 퍼지면 안 된다라는 생각만 지금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자, 이 바람 베이비 파우더 논란이 일었던 회사가 있죠. 이 존슨앤존슨. 그때보다 이제 대형 소송에 휩싸인 미국의 제약회사 그리고 건강용품 업체 이 존슨앤존슨이 최근에 파산 신청을 했습니다. 그러자 피해자들이 회사가 배상 액수를 줄이기 위해서 꼼수를 부리는 것이라면서 파산 저지에 나섰습니다. 소위 바람 베이비 파우더라고 불리우는 이 사태에 대한 피해자들은 어제 뉴저지주 트렌튼에 있는 연방 파산 법원에 존슨앤존슨 자회사인 LTL 매니지먼트의 파산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말고 기각해 달라라고 요구했습니다. 변호사들을 통해서 이런 요구를 했습니다. J&J, 존슨앤존슨은 바람 베이비 파우더 논란으로 인해서 38,000건 이상의 소송에 현재 휘말려 있는 상황입니다. 피해자들은 해당 제품에 쓰인 활석에 발암물질인 성면이 포함됐고 이로 인해 난소암이나 중피종에 걸리는 등 이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많이 나타났다라고 호소하면서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내용 중에서 혹시 못 알아들으신 단어 없으셨나요? 그렇다면 정말 대단한 것인데 아마 미국에서 보시는 분들은 이 단어 아마 잘 못 알아들으셨을 거예요. 한국에서 보시는 분들은 뭐 알아들으셨을 수도 있고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 가운데 활석이라는 단어가 들어갔었습니다. 네, 그 활석이라는 것은 사실 또 뭐 한국말로도 좀 생소한 그런 말입니다. 영어로는 talc라고 하는데요. talc, T-A-L-C, talc라고 하는데요. 무언가를 광택인하게 문지를 때 쓰는 그런 돌입니다. 존슨앤존슨 파우더에 아주 미세한 그야말로 초미세로 이 활석 성분이 있는데 여기에 발암물질인 성면이 포함되어 있다는 게 피해자들의 호소입니다. 이번 파산 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질지 주목이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명품 얘기 좀 해볼까요? 대표적인 명품 제조업체 루이비통 많이들 좋아하시죠? 이 루이비통을 보유한 프랑스의 회사 이름은 루이비통이 아니고요. 루이비통 모헨 헤네시입니다. 루이비통 모에 헤네시, 줄여서 LVMH라고 하는데요. 이 루이비통 모에 헤네시라는 회사가 유럽 기업으로는 처음으로 시가총액이 5천억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이 회사의 어제 주가가 1년 전에 비해서 32.8%나 껑충 뛰면서 시총 5천억 달러 클럽에 드디어 진입한 것입니다. 시총 5천억 달러 클럽에 진입한 최초의 유럽 기업으로 기록됐습니다. 전문가들은요, 이 루이비통 모에 헤네시 LVMH의 1분기 매출이 전년 동기에 비해서 17%나 대폭 증가함에 따라서 주가도 동반 상승했다라고 분석했습니다. 지난 12일 이 업체의 1분기 매출은 시장이 예상한 것보다도 2배 이상 또는 약 232억 5천만 달러였습니다. 매출 급증을 이룬 몇 가지 요인도 있습니다. 바로 중국 사람들입니다. 중국 정부가 코로나19와 관련된 각종 규제를 풀면서 아시아 지역 매출이 급증세를 보이는 등 명품 시장의 큰 손인 중국 고객들이 돌아오면서 향후 실적도 크게 증가할 것이다 라는 기대감에서 이 주가가 계속 들썩들썩 뛰면서 올라가는 겁니다. 최근 이 업체의 주가가 급등한 덕에 이 LVMH 루이비통 회사의 베르나르 아르노라는 이 CEO는요, 전 세계 부자 1위에 올랐습니다.
한 사람을 누르고 2위에 올라갔어요. 누굴 누르고 올라갔을까요? 네, 일론 머스크를 누르고 1등으로 이 사람이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작년까지만 해도 전 세계 부자 1위는 스페이스X 그리고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였는데 올해 지금 현재 전 세계 부자 1위는 루이비통 CEO입니다. 일론 머스크 2등. 자, 루이비통 CEO 베르나르 아르노 그의 재산은 약 2,435억 달러로 추산됩니다. 억 소리를 2,435번이나 해야 되네요. 한편 이 루이비통 모의 헤네시라는 이 기업은요, 루이비통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지방시, 불가리, 그리고 세포라 등등 여러 명품 기업을 다 보유하고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자, 여러분들 혹시 하파라는 단어 아시나요? 오늘 단어 설명 너무 많이 나오나요? 예, 하파, HAPA. 이 하파는요, 하와이어인데요, 아시안과 비아시안의 혈통이 섞인 그런 다인종을 가리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혼혈과는 조금 다릅니다. 혼혈은 여하튼 어쨌든 다른 인종 섞이면 그 다른 인종 섞인 모든 사람들을 그냥 혼혈이라고 통칭을 하는데, 이 하파라는 것은 반드시 아시안과 비아시안의 혼혈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시안과 백인 또는 아시안과 흑인 등이 모두 포함되는 겁니다. 아시안과 비아시아인의 혼혈이면 모두 하파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이 단어는 그런데요, 아름답다, 귀엽다 라는 뜻이 있는 그런 단어입니다. 하와이 말로 그런 겁니다. 하와이와 이 캘리포니아주 등 아시아 문화가 잘 알려진 곳에서는요, 이 아시안과 타인종과 결혼해서 낳은 자녀들을 혼혈 대신에 하파라고 부릅니다. LA시 문화관광부는 이 아태 전통 문화의 달을 맞아서 제정되는 하파데이를 기념하기 위해서 이제 다음 달 19일 LA시청에서 대규모 축하 행사를 갖는다라고 밝혔습니다. 행사의 주최는 하파데이 제정의 그 결의안을 상정한 LA시 한인시 의원 존 이 시의원입니다. 그리고 존 이 시의원과 니디아 라만 시의원 등 여러 시의원들이 참석하고 캐런 베스 LA 시장도 행사에 참석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프로그램 준비는 LA시 산하 아태 전통 문화의 달 위원회가 맡았습니다. 이 하파데이 제정 결의안은 지난 18일 LA시 의회에 제출돼서 만장일치로 채택된 바 있습니다. 시의원들은 이 하파데이는 아시안 핏줄을 가진 2세, 3세 후손들이 다문화 배경을 즐기고 또 그를 기리는 날이 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하파, 말도 예쁘죠? 한때는 차별을 받았을 이들 하파들, 그야말로 차별을 그 뜻을 갖고 있는 하파, 이 하파라는 그 뜻처럼 아주 아름답게 승화시켰습니다. 이 하파데이 기대됩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 미국 방문 소식으로 이어드리겠습니다.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는 미국 나사, 항공우주국이죠. 나사의 우주센터 가운데 한 곳인 워싱턴 DC 인근에 있는 고다드 우주비행센터를 방문했습니다. 이곳에서 양국 간 우주 분야 협력을 강조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한국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미국의 나사는 어제 현장에서 우주탐사 협력을 강화하는 공동 성명서를 체결하기도 했습니다. 한국의 대통령실은 이와 관련해서 이번 행사를 계기로 한국이 미국 주도의 유인 달 탐사 계획인 아르테미스 프로그램에 본격 동참하게 된다라고 밝혔습니다. 고다드 우주비행센터 방문에서는 미국 우주위원회 위원장을 겸하고 있는 카멜라 해리스 부통령이 직접 안내를 맡았습니다. 대통령실은 어제 만남이 한미 국가우주위원장의 긴밀한 협의 자리다라고 그런 협의 자리였다라고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나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 생중계됐던 어제 공동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치동맹인 한미동맹의 영역이 지구를 넘어 우주로 확대되고 새로운 한미동맹 70주년의 중심에 우주동맹에 있기를 기대합니다. 라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초등학교 3학년 학생이던 1969년 7월 20일 아폴로 11호의 달 착륙 소식을 뉴스로 접했다라면서 그때부터 우주는 나에게는 꿈이자 도전이었습니다. 그 꿈과 도전의 시작점인 나사를 방문하니까 반드시 그 꿈을 이루어보고 싶다라는 다짐을 하게 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카멜라 해리스 부통령은 또 이 어제 회견에서 우리는 한미동맹의 프론티어인 우주에 대한 협력을 강화하겠다는 약속을 새롭게 한다라면서 우주를 향한 인류의 진전에서 한국과 한 팀이 된 것을 정말 자랑스럽게 생각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카멜라 해리스 부통령은 특히 우리는 미래에 아르테미스 프로그램에 대한 협력을 확대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면서 여기에는 50년 만에 처음으로 우주 비행사를 달에 보내고 화성에서의 임무를 위한 기반을 담는 작업이 포함될 것이다 라고 강조했습니다. 지금 미국이 50년 전에는 달에 우주인을 보냈잖아요. 근데 그 이후에 이제 뭐 러시아도 시들하고 그러니까 미국도 같이 시들하고 하면서 사실 우주 기술 개발 거의 안 하고 있었어요. 그 돈 갖고 군사 기술을 많이 개발했죠. 그런데 이제 요즘에는 다시 이제 우주 기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 50년 동안 달에 우주인을 보내지 않았지만 이제 50년 만에 다시 처음으로 우주 비행사를 달에 보내겠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윤석열 대통령도 아르테미스 프로그램이 성공적으로 시작돼서 기쁘다라고 화답했습니다. 이 아르테미스 프로그램이라는 것은요, 미국 주도의 유인 달 탐사 계획을 그렇게 부릅니다. 과학계에서는 윤 대통령 미국 방문을 계기로 아르테미스 협정 10번째 참여국인 한국이 어떤 식으로 참여를 하게 될지 아주 주목하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아직 구체적인 한국의 역할이 어떻게 될지는 알려지질 않았습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이 해리스 부통령 소개로 나사에 근무 중에 있는 한인 과학자들과 대화를 하면서 이들의 노고를 격려하기도 했습니다. 어제 간담회에는 한인 과학자들 여러 명이 나왔는데 그 중에는 대표적으로 이제 조니 킴, 에드워드 킴, 그리고 고수정 박사 등 20명이 참석했습니다. 이분들을 잠시 좀 볼까요? 조니 킴이라는 분은 한인 최초로 우주인으로 선발된 사람입니다. 잘 아시죠? 그리고 에드워드 킴 박사는 오랫동안 나사에서 일하는 연구원입니다. 나사에서 아주 인정받는 그런 박사님이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고수정 박사는 한국에서 공부하고 미국으로 건너와서 뒤늦게 나사 연구원이 된 사람입니다. 이분도 역시 박사이면서 나사 연구원입니다. 자,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국빈 방문의 가장 중요한 행사는 오늘 이제 있게 됩니다. 오늘 백악관에서 양국 정상회담과 정상회담이 끝나면 갖는 공동 기자회견 함께 이어지게 되고요. 또 그게 끝나면 저녁에는 국빈 만찬이 있게 됩니다. 과연 오늘 정상회담에서 안보와 경제 부문에서 어떤 선물 보따리를 양국 정상들은 풀게 될지 주목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이번 방문, 선물을 주러 온 게 될지 아니면 선물을 받으러 온 게 될지 초미의 관심이 이제 오늘 행사에서 결정나게 됩니다. 관련 소식을 빠짐없이 아시기를 원하시면 바로 구독과 알림 설정 해 놓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대개의 경우 누군가가 손님을 초청하면 어떻습니까? 초청한 사람 쪽에서 선물을 준비하는 게 일반적이죠. 뭐 반드시 다 그렇다. 그게 아니라 저는 일반적이죠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물론 초청을 받아서 가는 사람은 또 그냥 빈손으로 가기 뭐하니까 간단한 선물 정도로 갖고 가게 마련입니다. 그게 이제 뭐 한국식이든 미국식이든 초청하는 사람이 선물과 뭐 환영 행사 등등을 사실상 책임지는 게 일반적입니다. 개인이나 국가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미국이 준비한 선물 보따리에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의미 있는 선물이 과연 담겨 있을지 아니면 선물같이 생긴 청구서가 담겨 있을지 정말 궁금한데요. 그래서 저는 내일 뉴스가 기다려집니다. 자, 오늘 영상은 일단 여기서 마칩니다. 선물을 기다리는 어린아이 같은 그런 마음으로 내일 뉴스를 기다리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